여러분 오늘은 심화 강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6시간 정도를 쭉 풀어다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택법 이제 중간 이유하고 농지법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강의는 기본 강의보다는 거의 기본서 위주로 해가지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짚어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시험에 붙으려면 시험 문제가 자꾸 깊이 나다 보니까 그 다룰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다뤄본다. 따라올 수 있느냐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저는 가르칠 수 있는 걸 다 가르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심화 강의는 요약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오늘은 479페이지 보면 주택조합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법을 배우고 있죠? 바로 주택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그럼 주택법은 시험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된다 그랬고 이 주택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어 정의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주택을 건설하자. 예,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주택의 건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주택의 건설은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눠지더냐? 예, 5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제일 먼저 주택을 건설하자 그랬으니까 누가 건설하지? 바로 사업 시행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사업 시행자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사업 시행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업 주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건설하는지 그 사업 주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주체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지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비등록 사업자가 있다. 그때 비등록 사업자의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다? 주택조합. 예,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관한 것. 그래서 이 사업 주체 중에 특히 주택조합에 관한 것. 그걸 이번 시간에 시작하는 내용이더라. 요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어지면 뭐가 나오죠? 사업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면 이제 사업 주체가 할 일이 무엇이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사업 계획. 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게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뭐 받으러 갈까요? 인가 받으러 갈까요? 허가 받으러 갈까요? 승인 받으러 갈까요? 여기서는 승인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이제 사업 계획 승인 받았으면 뭐 하면 되죠?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예, 사업 계획 승인 받았잖아. 그래도 돼? 했으니까 그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면 됩니다. 근데 잠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더라. 그게 바로 세 번째죠.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는 게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로 들어간다. 그럼 사업 시행 절차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업을 시행하려면 착공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자, 저 지금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착공신고하고 공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공. 공사를 시행한다? 시공하죠. 그때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감리라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감리 업무 수행하고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럼 뭐 받으면 될까? 여기서는 사용 검사를 받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용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절차에서는 착공 신고하고 시공에 들어가고 감리 업무 수행하면서 마지막 사용 검사를 받으면 공사는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 시행 절차 다 끝났잖아. 주택건설 사업 끝났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들,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때 주택자금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을 살펴보자. 자, 이런 내용이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주택을 건설하자. 다 끝났습니다. 그럼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 자, 크게 보면 본론 내용의 두 번째가 바로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또 쭈루룩 하고 나온다. 주택의 공급.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 보는 건 그중에 특히 리모델링에 관한 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들이 이 법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 이렇게 본론 내용은 크게 보면 주택의 건설, 주택의 공급, 리모델링 요 세 가지에 관한 내용, 이게 주택법의 본론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봤었죠? 사업 주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뭘 봤었죠? 바로 지금부터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자. 세 번째는 주택조합하고 되는 겁니다. 이게 479페이지. 자, 주택조합이란 개념 정리 나와 있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이게 주택조합이랍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즉 여러 사람들이 뭐 한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바로 이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이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건축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게 원칙은 아닙니다. 건축 허가 아니야. 사업계획 승인한 걸 받아가지고 거기다 뭐합니까?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조합을 주택조합이라 한다. 두 번째, 그럼 주택조합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1번에 이제 개념 정리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그럼 주택조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세 가지 주택조합의 종류가 있다. 종류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중에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광역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랍니다. 그때 그 지역이 어디일까? 라고 그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까지 쭉 나와 있죠. 그게 하나의 광역권이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반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와 이 경기도, 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안에서 뭐가 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가가지고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서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광역권 안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부산광역시에 가가지고 지역주택조합원이 될까요? 안 됩니다. 거기 부산은 어디에 나오냐면 가나다라 마바 사에 나와 있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만 그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이 되지 서울특별시에 살고 계신 분이 부산광역시 가서 지역주택조합원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각각의 그 지역 안에서만 각각 열거되어 있는 순서 거기에서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반면에 리모델링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그 공동주택이 너무 노후불량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 직장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갖자라는 게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위치입니다. 새로 주택을 쳐가지고 우리가 갖자. 이것이 지역 직장주택조합이죠. 반면에 리모델링은 이미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만들어서 새로 고쳐가지고 갖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번과 2번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없는 주택을 새로 지어가지고 갖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고치자, 리모델링하자라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 그게 다르다. 그래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하고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내용을 검토해보는 거, 이것이 첫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럼 조합을 하려면 세 번째 뭐죠? 주택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설립하자. 그러면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죠?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설립하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때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것만 있더냐? 아닙니다. 설립 신고사항도 있더라. 이건 처음부터 설립 인가 받는 거, 설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것 둘로 구분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설립 인가는 누가 받는 거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하는 것들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그때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자,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랬죠? 우리 건축법에서 나왔잖아.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무슨 말이죠? 원래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인가권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아직 구청장이 없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가 인가권자가 되는 거고,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전부 다 제주도 도지사가 지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때는 시장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니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그 밖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권자입니다. 근데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해놓고 괄호 속에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함 하고 돼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 주택법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만 불러도 그 속에는 특시, 특도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자들한테 뭐 받으란다?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걸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합 설립 신고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조합 설립 신고만 할 수 있는 거 바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만. 그럼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과 국민주택을 아닌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만 그때는 설립 신고만 하고 나머지들은 다 설립 인가를 받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 설립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에 부분에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려고 한다. 또는 그 주택조합을 중간에 해산하려고 한다. 그때도 변경 인가 받고 해산 인가 받는 게 원칙인데,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 신고만으로 했죠? 요때도 그 중간에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 될 때는 그때는 인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 해산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립할 때 인가 받았으면 중간에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뭐 받으라는 얘기고 인가 받아라 이 소리고요. 설립할 때 신고만 내렸으면 그 신고하고 설립한 걸 변경하나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뭔다? 변경 신고, 해산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건 여기만 그린 게 아니야. 다른 법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요건이 나옵니다. 그럼 설립 인가받자. 그때 인가받기 위한 요건이 있단다. 자,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요건. 그 중에 중요한 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 말이 났잖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건 무슨 조합만 영향을 주는 거죠?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만 의미합니다. 주택을 새로 져서 갖자 이게 마련한다는 뜻이죠. 그럼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걸 리모델링하는 거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란 말이 들어가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단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싶으면 뭘 받으라는 얘기야? 그 안에 있는 그 설립하고자 하는 대지가 있겠죠?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대지에 토지 소유자들의 뭘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사용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용권은 얼마만 받으면 되죠? 80%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용권이란 흔히 실무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 여기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다 조합 설립하기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당신 동의서 좀 찍어주십시오 라는 걸 요구합니다. 이걸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하는데 이거 함부로 찍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거 찍어줬다가는 그 사업 주체들이 와가지고 지들이 막 토지를 갖다 지들 멋대로 사용한답시고는 막 파헤쳐놓거든. 나중에 내가 봤더니 아닌 것 같거든. 아,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동안 내가 여도에 처발른 돈이 얼만데 그 돈 내놔. 그럼 그럽니다. 그럼 아니 그중간 뭐 얼마 한 것도 없는데요. 뭐 불도저 2번 오고 뭐 포크레인 1-2번 왔다가 팠으니까 끼케 한 돈 100만 원 됐을까요? 그랬더니 얼마랍니까? 5억 들어갔다. 이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 5억 들어간 거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토지주가 콕 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거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는 거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 지주, 땅 주인하고
그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공동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은 토지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다 당해버립니다. 사실은 사기당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땅을 실제로 뺏겨버리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것, 그것이 사실 실무에서는 많이 벌어지니까 토지주들은 함부로 토지 사용 승낙서 써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몇 퍼센트의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된다? 80%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된답니다. 이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건 사업 주체가 그 땅을 사들여서 소유권을 확보해도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고, 지상권을 설정해도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고,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아도 사용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거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것. 자,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줄에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라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아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그 주택단지가 이미 존재한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야, 우리 아파트 너무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할까? 라고 합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도 뭐라죠? 야, 그러자.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일정한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오케이라는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동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단 결의라는 말을 쓰죠. 동의와 결의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동의를 받았다, 우리끼리 결의하였다, 같은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동의는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결의는 능동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동의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어떤 추진하는 사람들이 종이 쭉쭉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여기다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해서 읽어보고 마음에 드네? 도장 찍어줍니다. 이게 동의입니다. 반면에 결의는 뭐죠?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야,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까? 그랬더니 그러자. 그게 결의입니다. 즉 능동적인 성격을 갖죠.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결의가 되는 거고, 누군가 와서 동의서 좀 찍어주세요 해서 도장 받아가면 그건 동의의 성격을 갖는다. 근데 결론은 오케이 했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법률적 효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이런 일정한 뭐가 있어야 된다?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아파트 너무 낡아 빠졌으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까? 그러자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얼마큼의 결의가 있어야 될까? 그 내용. 자,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보죠. 여기 아파트 단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아이고, 10개 동이나 있네. 자, 그럼 한 개 동마다 몇 세대가 있다고 가정할까? 예를 들면 100세대씩 있다고 가정하면 총 10개 동이 있으니까 10개 동이 있으니까 총 몇 세대가 있는 겁니까? 1000세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1000세대에 얼마큼의 결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 1000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큼이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 가로수에 들어있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와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럼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 10개 동을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각 얼마?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체가 일단은 거기 둘로 나눴죠.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이때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100세대, 1000세대니까 전체 1000세대, 이게 구분 소유자예요. 근데 플러스 의결권 그랬습니다. 그럼 의결권이라는 건 무슨 말이 되냐? 이거는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개 동의 주택단지라 하더라도 각 동별, 각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물론 다 동일할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이 정도 세대가 되면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구분되죠. 그죠? 실무에서 보면. 그래서 20평대 아파트부터 뭐 40평, 50평대 아파트까지를 쭉 그래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일정 면적 이상의 동의가 받아야 된다. 그거를 의결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는 총수 개념으로 보고 의결권이라는 건 면적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구분 소유자의 일정한 동의, 의결권의 일정한 결의가 있어야 된다. 둘 다 일정한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전체 동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얼마가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3분의 2 이상이니까 총 1000세대의 전체 청세대 3분의 2면 몇 세대가 되는 거죠? 3분의 2니까 666 해서 667세대가 되면 3분의 2가 되겠나? 그죠? 그래서 3분의 2니까 333, 666.6 그러니까 667세대가 되면 약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 이상의 OK라는 결의가 있어야 되고 면적으로 따졌을 때도 전체 주거전용 면적 중에 이 OK 하고선 결의하는 사람들의 주거전용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 된다 이 소리고요. 그럼 그것만 충족하면 될까? 전체 1000세대 중에 667세대만 OK 했다고 될까? 안 됩니다. 플러스 각 동별 구분 수요자와 의결권에 하나하나 각 동별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전체로서는 667세대가 오케이 했다 하더라도 이 한 개 동에서 예를 들면 이거 101동 한 개 동에서 이 100세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명이 안 되면 50명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0명만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과반수니까 51명이죠. 정확하게는 50명 아니야. 그 50명은 50% 2분의 1을 말하고 과반수는 반을 넘었다. 그러니까 51명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100세대 중에서 51세대가 오케이 해야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개 동마다 최소한 100세대 중에서 5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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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세대 이상은 돼야 되지. 그 한 개 동이라도 51세대가 안 되면 과반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체로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그 과반수만 갖고도 안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3분의 1 667세대가 오케이 된다. 그래서 전체로서는 1000세대 중에서 667세대 각 동별 하나하나만은 그 1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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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대 중에서 최소한 5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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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것이 과반수가 오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 개 동만 한다면 예를 들면 요거 110동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한답니다. 그때는 한 개 동의 구분 수요자 및 의결권에 각 3분의 1 이상의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100세대가 있으니까 100세대의 3분의 1이니까 67명 오케이가 있으면 된다. 면적으로 계산할 때도 그때도 주거전용 면적 전체 면적 중에서 오케이 한 사람들이 적어도 3분의 2 이상만 오케이가 되면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밑에 관련된 그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합설립 인가받기에서 첨부하는 서류들 그중에 4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설립인가의 경우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1, 2, 3, 4, 5, 6, 7 하는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요. 그것도 시험문제 한번 났었어. 그런데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서는 첨부 서류 중에 무슨 서류가 없다? 그 옆 페이지 481페이지 위에 보시면 거기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해가지고 일정한 오케이 결의 있죠? 이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만 그 일정한 결의가 필요한 것이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서는 결의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새로 지차 이러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아파트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까? 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서는 결의라는 게 필요하다. 즉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거니까 결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아직은 모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결의라는 내용은 없단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481페이지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요건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왜냐하면 노후불량화 돼 있으니까 그걸 고치자라는 게 리모델링이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중에 대수선 리모델링 할 때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가능하고요. 증축 리모델링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나야 된다.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연수를 정하면 그 연수가 지나면 그때부터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관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원래 지역 직장과 다르게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첫째는 결의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일정한 경관 연수가 지나야 된다. 라는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4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택조합 업무에 뭐가 있습니까? 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업무, 그러니까 주택조합에 해야 될 업무 중에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대신 할 수 있는 대행자가 될 수 있다.
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합, 가입, 알선 등의 업무도 이제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합, 가입, 알선에 관한 업무는 조합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자들이 대행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근데 법을 개정해서 이제 조합, 가입, 알선에 관한 것들도 이제 뭐 할 수 있다?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때 누가 대행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등록사업자 이자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만 포함시킬까? 아닙니다.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도 주택조합하고 같이 한다면 그 자들도 직접 대행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중개업자들, 공인중개사들 있죠? 중개업자들, 이자들도 대행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건 우리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될 거니까 중요한 거죠. 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들, 이런 자들이 다 대행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 그런데 이때 대행자들은 자기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뭐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귀책 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혀버리면 그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 그 밑에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자의 책임과 시공보증이란 말이 나오죠.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등록사업자가 사업 주체의 지위만 갖는 게 아니고 동시에 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시공까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등록사업자가 뭐까지 할 수 있다? 시공까지 할 수 있다면 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만 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귀책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역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이 등록사업자면서 동시에 시공자인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옆 페이지 보면 4번 주택조합에 이제 조합원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구성이 나오는 거죠. 구성. 여기서 첫 번째 누가 나온다? 조합원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목이 조금 잠긴다. 자, 보자. 조합원. 첫째, 조합원의 숫자가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조합원은 몇 명을 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 뭐 몇 세대를 짓겠다라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 500세대를 짓는다고 가정하자. 자, 아까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 했었고 새로 여기다 우리 주택을 짓자라고 하는데 몇 세대를 짓자? 500세대를 짓겠답니다. 그럼 5개 동을 짓겠다. 4개 동밖에 안 나오나? 다 한 번 더 여기서 4개 동, 5개 동. 그래서 이렇게 1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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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대 5개 동을 짓는데 한 동당 100세대씩 짓고 그러면 5개 동이 있으니까 500세대를 짓겠다. 이것이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랍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몇 명을 모집해야 될까? 원칙적으로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얼마? 50%. 그러니까 50%니까 2분의 1이죠. 적어도 250명 이상은 조합원으로 모집해야 된다. 그래서 500세대 지려면 조합원은 250명 이상은 모집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심할 게 있죠. 근데 설립 인가 당시에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한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서 몇 세대 짓겠다냐? 그때 500세대 짓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50% 이상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는 빠진다? 임대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는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원래는 600세대를 짓려고 한답니다. 근데 500세대는 분양주택이고 10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짓는데 그럼 100세대는 여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에 포함시킨다? 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6개 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100세대는 임대주택이면 임대주택 수는 빼고 나머지 분양주택 세대수에 그거에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어져요. 뭐라고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된다 말이 나오죠. 그 20명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다 짓는 게 이렇게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조금만 짓겠대. 500세대를 짓는 게 아니라 300세대, 아니 30세대만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30세대에 50% 하면 몇 명이죠? 15명이잖아. 조합원 15명이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따라서 30세대 짓는 걸 한다면 그때도 조합원 숫자는 그거의 50%인 15명이 아니고 적어도 20명 이상의 최소한의 조합원은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합원 숫자가 20명 이상이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어가지고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세대 치려고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랬죠. 요거 아까 요거 사업계획 승인. 이때 사업계획 승인이 받았던 게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500세대 치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700세대로 더 많이 짓자라고 세대수가 변경됐습니다. 그럼 변경된 세대수의 50%, 그때는 700세대의 50%니까 35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둬야 된다. 그때는 350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숙지해 주도록 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그거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 두 군데에서만 그때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그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뭐 하려고 할 때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모집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군수에게 모집 신고하고 그때 방법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예, 모집 신고하는데 방법은 공개 모집 방법을 하라 이겁니다. 다만 단서가 중요해요. 공개 모집 이후에, 그러니까 공개 모집했어. 이후에 그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하여 결혼이 생겼고 사람이 빠져나갔어. 그걸 다시 채우는 걸 뭐라죠? 충원. 결혼이 발생하여 충원하거나 또는 미달된 조합원들을 다시 재모집한다면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모집 신고를 따로 할까요? 아닙니다. 결혼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다시 모집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 안 하고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한다? 공개 모집이 아니라 선착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신고 수리 거부 같은 건 상식적인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아무나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조합원의 자격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자격 해서 이 자격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그때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해야 되죠? 거기 보시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겠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세대주 이자가 원칙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자격되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데 예외가 있어. 한 채는 갖고 있어도 괜찮아. 세대원 구성원 전체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주택을 꼭 세대주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져도 돼. 그래서 원래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되는 그 중에 세대주가 지역주택조합원인데 한 채는 갖고 있어도 좋다. 근데 그 한 채 규모 제한을 받죠. 나번에 들어있어요. 나번에 세대원 중 1명에 하나요. 한정하여 주거전이 먼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그 구성원이 누군가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겠다면 그자의 그 세대의 세대주 있죠? 그 세대주. 그 사람도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결론은 원칙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의 세대주도 그자도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언제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85에 되는 거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사이에 기간이 언제 되냐? 그 기간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시작에 나와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사용검사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선 이제 뭐죠? 잔금 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잔금 내는 날, 그날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때 오늘부터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선 입주하세요 라는 통보가 날라오는데, 그때 입주가 가능한 첫날, 바로 잔금 내라는 그날, 잔금 오늘부터 내세요라는 그날이 입주 가능일이 되는 것이고, 그날까지는 뭐 해야 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85제부터 해야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는 그런 세대주가 지역주택자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칙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다만 여기가 어디랍니까? 괄호 속에 들어있어 투기 과열지구를 한다. 그러면 여기 어디랍니까? 투기 과열지구를 합니다. 그럼 투기 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아닙니다.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시점이 달라집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그로부터 1년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입주 가능일까지. 기간이 1년 더 길어졌죠? 이게 바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 안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85제부터 해야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만 지역주택자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번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번은 뭐죠? 거주하고 있었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랍니다. 그게 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들한 날 있죠? 현재 그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하고 돼 있죠. 그럼 최소한 6개월 이상 거기서 거주하랍니다. 그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있죠? 그날 기준으로 6개월 전, 요 사이에서는 이 최소한 이선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되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4개월 전에 여기 주민등록 이전 신고가 돼 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그 전부터 6개월 이상은 여기서 계속 살아온 사람, 거주하여 온 자일 것 같았으니까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자, 고자만 지역주택조합원에 자격을 주겠다.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원도 두 가지 요건은 있는데 그 중에 1번 요건이 원칙은 같아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자, 여기까지는 같아. 그런데 85제부터 이하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일 것, 이것이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85제부터 이하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가 그것도 맞는데 아까 뭐 하는 사람이 있었죠? 조합 설립 신고만 너랑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어떤 게였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그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사항이었고, 이자들은 누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때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만 자격이 있지 85제부터 이하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 그랬는데 이 국민주택의 규모가 원래 얼마였었죠?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바로 85제부터 이하였었잖아. 따라서 85 이하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85 이하 받는 그거 설립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그 직장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만 자격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어디에 근무합니까? 같은 그 특광 특시도시군 같은 관할구역에 있는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들만 직장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세 가지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합원 자격의 특례, 한 3, 4년 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났었죠. 이 조합원 자격의 특례는 뭐냐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게 있더라. 세대주로 있던 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됐다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세대주에서 박탈되게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이혼을 해가지고 돌아왔단다.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왔단다. 질병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단다. 해가지고 그 세대주 자격을 부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운수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그게 복원되면 그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조합원 지위의 변경 여부. 원래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은 변경할 수 없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거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부터는 뭐 할 수 없다?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교체라는 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교체나 신규 가입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그런데 그 4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 하고 나오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사실은 동의란 본다는 정확히 말하면 결의한 자죠. 조합 설립에 결의 또는 동의한 자로부터 다시 뭐 한 자가 있다? 그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있대. 다시 말하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죠? 이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 설립에 오케이하고 결의했던 사람이 이 아파트를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뭐 한 것으로 본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결의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오케이라고 조합 설립에 결의했으면 나중에 그 매입한 사람도 오케이한 걸 승계한 것으로 보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뭐 되는 거야?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승계라는 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예외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 추가 모집하는 경우가 가능하고, 또 하나가 충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 모집이라는 게 뭐죠? 자, 처음에는 몇 명을 했었더냐? 주택건설 예정세대를 우리 500세대를 했다가 치자. 그래서 500세대를 했으면 그때는 적어도 50% 이상의 조합원을 요구하죠. 따라서 5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적어도 조합원은 250명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이야. 그래서 모집을 했더니 실제로 3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럼 300명을 모집했으면 50% 이상이 됐으니까 일단은 뭐 했습니까? 조합원 설립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500세대를 짓는데 조합원 300몇 밖에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500세대를 지어가지고 이 조합원 300명한테는 당연히 조합원이니까 그 사람들은 지들이 인수해 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200세대는 남는 거 있잖아. 이거 뭐 해야 되죠?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분양에서 만약에 실패해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조합원들이 그걸 끌어안아야 되는,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커지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합원들을 다 모집해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집을 했더니 300명이 모집돼 가지고 일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이 됐으니까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300명 모집해 가지고 이제 조합설립인가 받았죠? 근데 아직도 원래 500세대를 지려고 했었으니까 200세대는 아직 조합원이 모집이 안 된 거죠? 그때 이 200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원 200명을 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그 200명은 추가 모집이라는 표를 쓴단다. 그래서 그건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시장 수준으로부터 조합은 추가 모집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 모집 받으려면 다시 시장 수준한테 승인을 받고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가 충원이 가능한 경우란 말이 나죠. 이때 충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새로 더 빠져나간 인원만큼, 결혼된 것만큼 더 채워넣는 거, 이걸 충원이라 합니다. 결혼된 빠져나간 인원만큼을 다시 더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충원이란 표현을 쓴단다. 첫 번째는 뭐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럼 조합원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원래는 뭐 되죠? 승계됩니다. 누구한테 승계되죠? 그 상속지분으로 다 보통 승계돼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상속지분대로 승계가 되면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지만, 문제는 상속인이 없다? 그럼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갖다 하나 더 새로 채울 수도 있죠. 따라서 상속받는 사람으로 충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하나를 사망한 만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뭐 받은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인해서 변경된 경우란 말이죠. 그럼 원래는 뭐 받은 이후에는 원래 양도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뭐 할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원래는 그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게 아니라 뭐까지 받았다? 요거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넘어간 사람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유는 안 되지만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이런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양도나 증여나 판결이 언제부터 그 변경된 건 가능하다? 조합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부터.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는 전매할 수 없다라는 전매 제한 지역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나와. 저 뒤에서. 그 전매 제한 규정 등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유를 하더라도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해서 취득한 자는 아직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라는 것도 거기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서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숫자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자, 무슨 말이죠? 처음에 500세대를 건설하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모집했더니 몇 명이 왔습니까? 3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250명 이상이면 되는데 300명이니까 자, 조합 설립인가 받았죠. 근데 이 300명 중에서 중간에 조합원들이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조합 돌아가는 꼬라지 봤더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우리 하지 말자 해가지고 무려 100명이 탈퇴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100명이 졸지에 동시에 집단 탈퇴를 해버리면 그때는 몇몇 밖에 안 됩니까? 200명 밖에 안 되잖아. 그럼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에 채웠습니까? 못 채웠습니까? 못 채웠죠. 500세대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250명이 필요한데 현재 300명이었던 인원에서 100명이 탈퇴함으로써 결국 200명 밖에 안 되면 아직 50명의 일환이 부족하죠. 그럼 그때 250명은 채워야 되니까 최소한 그때는 200명에서 250명을 채우려면 50명이 더 필요하죠. 그 최소한 50명은 더 충원할 수 있다. 최소한 50명은 충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했다. 아까 조합원의 자격 있잖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자격 있죠. 근데 거기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원래는 무주택자이거나 지역주택조합, 무주택자거나 85제부터 이하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60제부터짜리 주택 한 채 갖고 있대.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120제부터짜리 주택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자격 안 되죠? 그럼 무자격자가 되니까 그 자를 빼버리고 다른 자로 충원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또 마번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무슨 말이죠? 자, 처음에는 500세대 지으려고 했을 때 조합원 모집했더니 300명 됐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인가 받잖아. 근데 사업계획 승인해서 아까 500세대 지으려다 몇 세대로 변경됐다? 사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700세대를 짓겠답니다. 그럼 700세대의 50%면 350명이 필요한데 지금 모집한 건 300명 밖에 모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부족하죠? 350명이 돼야 되니까 50명이 부족하죠. 그때 그 50명도 뭐 할 수 있다?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 밑에 자격요건 판단 시점하고 변경인가 신청 시한 두 가지 있죠. 최근에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야. 첫째,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아까 위에 추가 모집하거나 또는 충원된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자, 아무나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죠. 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만 조합원이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 자들이 조합 이제 충원하거나 또는 추가 모집한 자들이 과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조합원의 요건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판정하는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평생 주택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때 주택을 소유했다가 또 팔려서 무주택자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라고 되는 게 어느 시점에서 무주택자냐. 85제부터 해야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 조합원의 자격권을 갖춰야 되는 시점이 언제 갖추고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그날 무주택자여야 되고 또는 85점부터 해야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된다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 그 자들만 이렇게 충원할 수도 있고 그 자들만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변경인가 신청 시한.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라서 다시 추가 모집하면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또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원의 변경 인가 신청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해야 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는 때죠. 그때까지 바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인가 신청이라는 걸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날 기준으로 한다?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추가 모집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도 적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되지 그 이후부터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합원에 대한 우선 공고. 거기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그랬으니까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원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누구한테 우선 공급한다?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항상 조합원들이 우선이에요. 그럼 나머지 남는 것들은 찌끄러기만 보통 일반 분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좋은 거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것들이 일반 분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6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합원의 탈퇴 및 환급. 최근에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자, 조합원은 뭐 할 수 있다?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퇴를 안 돼. 한 번 들어오면 그 지옥의 늪이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탈퇴 규정을 뒀는데 이것도 당연히 탈퇴하는 게 아니라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조합 규약에서 탈퇴 규정이 들어있을 때만 탈퇴가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또 탈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굳이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말은 나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 당연히 탈퇴할 수 있는 걸 권한을 줘버리고 다만 탈퇴는 어떤 때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법에서 정해주는 게 낫지 규약으로 정하라고 그러면 이 규약 만드는 새끼들이 가급적이면 탈퇴를 안 시키려고 엄격하게 만들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규정을 만들면서도 조금 불완전한 그런 성격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조합비 낸 거 있죠? 그거 탈퇴하게 되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탈퇴한 조합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제명된 조합원도 뭐 할 수 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특히 괄호 속에 있는 것들 있죠. 그게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워낙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원칙만 내면 다 맞춰. 그러니까 갑자기 예외인 괄호 속에 있는 걸 자꾸 시험 문제 내므로써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고 있다라는 게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탈퇴한 조합원만 그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명된 조합원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주택조합의 임원들이 쭉 나오는데 임원의 결격사유하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결격사유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틀려.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들. 다만 그 임원이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 퇴임한다. 예, 당연히 퇴직된다. 이건 퇴직이라 했네. 임원이 이런 결격사유에 중간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는데 문제는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아니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 잘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사항들이 쭈르륵 해서 한 8가지 쭉 나오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최근에 여기까지도 시험 문제 나는데 그럼 읽어봐라.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이 있습니다. 2가지. 첫째,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회를 열 때는 최소한 조합원 전체 인원의 10% 이상은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100분의 10 이상이니까 10%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그 옆에 있던 488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 박스 속에 있는 것들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들 그것들은 직접 출석이 얼마큼 필요하다?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지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맨 밑에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하고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라 그 행위 허가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대수선 리모델링 할 때 또는 세대수가 증가하는데 30대 미만만 세대수가 증가하는 그러한 리모델링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는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그런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도 등록사업자가 갖고 있는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는 그 주택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공공택지가 다시 뭐로 나왔습니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다시 취득한 공공택지라면 그거는 주택을 건설해도 괜찮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488페이지만 사업 주체가 할 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받는 게 나옵니다. 이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합니다.